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자, 106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일단 이론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조금 중급 정도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적 특성이라 그랬으니까 질적 특성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시소를 그려서 목적 적합성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되겠고, 목적 적합성은 무조건 현재를 기준으로 할 거다. 그 다음에 신뢰성은 결과를 기준으로 할 거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보기 1번.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네. 적시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성을 희생시켜도 된다.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에 있는 건데,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신뢰성을 희생시켜도 된다 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적시성에 맞춰서 처리를 하다 보면 신뢰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하되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주셔야지 되는 거고, 무조건 한쪽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다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인 것 같고요. 유형자산 3번 보게 보시면,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나 저하되나 신뢰성은 제고된다. 네, 신뢰성에서 역사적 원가, 최초의 취득 원가는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라는 표현은 취득 원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답은 2번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수익 인식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익 인식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재화, 그 다음에 용역 이렇게 나눠 주실 수 있고, 재화의 수익 인식 시기는 재화를 뭐 했을 때? 인도했을 때. 그 다음에 용역은 진행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보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틀린 것은 그랬고요. 재화의 판매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러면 아직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소유권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수강료 수익은 용역 제공의 완료 시점인 강의 종료일에 인식한다가 아니라, 수강료는 무조건 진행 기준이다. 진행 기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 공지가 있어요. 최초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2분의 1 환불을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각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환불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도 일단 강의가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환불을 요구를 했을 때는 일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은 무조건 시작 시점입니다. 시작 시점에 우리가 공연은 수익을 인식을 하게 된다. 공연은 뭐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돼. 이건 결의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했었고요. 로열티 수익은 관련 계약의 경제적 실제를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중에 취득한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해당 유가증권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으로 한번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단기매매증권인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은 취득가액은 10,000원씩 2,000 주니까 2,000만 원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과 동시에 증권거래 수수료가 3만 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3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쵸? 비용이 3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의 평가액은 12,000원이 됐으니까 기말에 단기매매증권이 평가된 금액은 2,400만 원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수익이 400만 원만큼의 수익이 증가를 했겠죠. 결국 400에서 3만 원을 빼주시면 되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3만 원을 빼주시면 397만 원만큼의 단기매매증권은 397만 원만큼의 단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일 때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은 2,003만 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럼 2,003만 원이 우리가 2,400만 원이 됐어요. 2,400만 원이 이렇게 됐고, 그런데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셔야죠.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게 되니까 얼마예요? 397만 원만큼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은 단기순손익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매도가능증권은 단기순손익에 영향이 없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 원가에 대한 충당 부채는 유형자산의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반영한다. 그래서 자산의 취득, 건설 중이다, 이렇게 돼도 모두 다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증여,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으면 무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가치로 취득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 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지금 이 문제 엄청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철거비라고 하는 게 있고, 철거비 사용 중인 건물,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비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단기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분 손실에 그만큼을 플러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내 건물이 없어지죠. 유형자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처분 손실로 봐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시에 건물에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초가집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철거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얘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우리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쵸? 동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그 다음에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5번은 감가상각액인데, 감가상각액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률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정액법이 가장 작다. 이렇게 했었는데 1차년도, 2차년도, 그런데 우리 문제상에서 지금 주어진 건 2차년도에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년도의 감가상각액을 모두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정액법부터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정액법. 그럼 정액법으로 계산을 하면 정액법은 내용연수 5년 분의 취득원가 1,5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5%라 그랬나요? 5, 25 그러면 75만원의 잔존가치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게요. 네, 자, 우리가 1,500만원에서
마이너스 75만원 빼주시고 거기에 나누기 5를 해주시게 되면 1년에 285만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정액법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가 계속 동일한 금액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정액법은 그냥 285만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 정률법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정률법은 취득원가 1,500만원에 대해서 정률이 0.3이라 그랬나요? 상각률 0.4. 그러면 3, 55. 그러면 450만원이 첫 번째 해에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의 감가상각액은 3이니까 얘에다 곱하기 0.7. 그러면 7, 4, 28, 7, 5, 35. 그러면 315만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차년도의 감가상각액은 315만원이 됩니다. 자, 연수학계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학계법. 그러면 취득원가 1,5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75만원 곱하기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1, 2, 3, 4, 5 다 더해야 되니까 15분의 첫 번째 해에는 5, 두 번째 해에는 4. 그러면 2차년도 거를 물어봤으니까 4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에서 마이너스 75만원을 빼주시고 거기에 곱하기 4 나누기 15. 그러면 380만원만큼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크기를 얘기를 했으니까 점점 커졌네요. 그쵸? 그럼 연수학계법이 가장 크고 정률법, 정액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나오면 저는 풀으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으면 실기를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의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산 시에 반영된다. 맞죠? 제조원가 명세서는 당기 총제조원가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누구랑 같다? 제공품과 같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퀄 뭐랑 똑같다? 제공품과 같다. 제공품과 같고 결국 당기제품 제조원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당기제품 제조원가를 산출할 것이다. 원가를 산출할 것이고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우리가 기초제품 그리고 기말제품 그리고 매출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없더라. 이렇게 세 가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정상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예정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는 실제 소비액 그리고 예정 소비액, 예정 소비액은 예정 배부율 여기에 써드릴게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이렇게 됐고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기초에 미리 예측한 제조간접 원가 예산액을 실제 조업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정 조업도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정액은 예정 기준으로 나누어 주셔야지만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 자, 1번에 보시면 기본원가는 실제 발생한 원가를 사용을 하고 제조원가,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여 원가 계산을 한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신속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제조간접 실제 발생액, 예정 발생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배부 차이 조정이 필요하다. 둘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정이 커지면 과대 배부라고 했고 실제가 커지면 과소 배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배부 차이를 조정이라는 것도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당기 원재료 매입액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8번을 풀기 위해서는 문제 8번은 우리가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를 따질 거다. 그런데 직접 노무비는 2,500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3,000만 원이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더한 것을 우리는 가공비라고 하는 거니까 가공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당기 총제조원가 여기에 합은 가공원가의 200%입니다. 그래서 가공원가의 200%가 합이다. 그랬으니까 5,500의 2배니까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제조간접 재료비는 5,5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재료비는 5,500만 원이 나오니까 재료 계정을 T자로 그려보시면 기초재료 재고액이 2,500, 그 다음에 기말재료 재고액이 1,700, 그리고 재료 소비액이 5,500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4,700만 원인가요? 그쵸? 이렇게 해서 재료 매입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자, 문제 9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배분 시 평균법과 선임선출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네. 평균법에 비해 선임선출법은 당기의 성과를 이전의 기간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네, 당기분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선임선출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한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기초제공품의 당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하여 원가 계산을 한다. 아니요, 선임선출법은 기초는 기초분대로 원가 계산을 해야 하고, 그쵸? 평균법이 기초와 당기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표준원가 계산에서 계산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원가의 설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아니요,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셔야지 되고, 이거 왜냐면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작업해 왔었던 평균치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놔야지만 표준원가 계산, 그러니까 당장 시작하면서 표준원가 계산이다 라고 하는 걸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 원가 계산을 함으로 신속한 제품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네, 단지 신속하게 원가 계산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치의 데이터가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의 시간은 원래는 많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선생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맞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이미 기존의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해 놓은 것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표준원가 계산은 재무적 측정치만 강조하고 비재무적, 품질 등은 무시한다. 네, 이거는 오로지 우리가 장부상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것이다.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실제 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에 유용하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간이가세자가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간이가세자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8천만 원 미만인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4,800만 원 미만인 자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고, 8천만 원 미만인 자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고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고요.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간이가세자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지 되는 것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없고, 그리고 환급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다. 요 정도가 간이가세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은 반드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이가세자의 적용 범위는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한 가지 더,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공급 대가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한다. 8천만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이고요. 간이가세자 음식점을 영위할 때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교부에 4,8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럼 8천만 원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하고요. 간이가세자의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의 합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간이가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에서 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이, 그런데 환급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 환급받지 않는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 등록, 이거는 부가세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상속과 증여가 조금 달라요. 상속은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아버지가 하시던 거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제가 물려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대표자의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냥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제가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증여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아버지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그리고 자식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가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상속은 변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에 신고해야 하겠고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3번.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거주자. 그럼 거주자. 우리 13번 거주자는 무조건 며칠? 거주자는 183일입니다.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리가 거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많을 수 있죠. 그렇죠? 외국을 계속 왔다 갔다. 그래도 내국인으로 보게 됩니다. 거주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무조건 아니요. 외국에 영주권이 있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있으면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게 아니라 출국일까지는 맞아요. 입국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입국일 다음 날부터 1일씩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송금 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네. 모든 차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만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부상 확인되는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만 송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송금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법인이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가 임차 렌트인 경우에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을 받고요. 업무용 승용차로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 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사용 비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은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 전액이 아니고요. 1,500만 원까지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까지는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법인의 구분에 따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 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네. 그러니까 내국 영리법인에 대해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청산소득은 무조건 우리가 청산소득은 내국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내국 영리법인만 우리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고요. 3번 보게 보시면 영리 및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은 계속 납세 의무가 없는 거고요. 외국 정부는 비과세 법인이므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없다? 있어요. 외국 법인은 비영리 그러니까 외국의 정부, 외국 정부는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봐요. 비영리 외국 법인과 같이 보게 되고, 그리고 비영리 외국 법인에 해당하니까 국내에 발생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권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용어들이 점점 조금씩 난해해져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글들이 조금 명확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조금 선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아닌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106회 세무 1급 1호 문제를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무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